조력 임종, 안락사, 존엄사.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 말입니다. 고통 없이 내 뜻대로 존엄하게 죽는 일은 과연 가능할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의 대표 저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혜윤 교수와 함께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로 정신종양학, 완화정신의학을 전공하고 암과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들을 진료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신성준, 최은경 교수와 함께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을 집필했습니다. 박혜윤 교수님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북카페에 처음 오셨는데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네. 일단 날씨가 어제에 비해서 되게 시원해지고 맞아요. 계기도 해서 굉장히 좀 즐거운 마음으로 왔고요. 네. 제가 사실 카페인이기도 하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오랫동안 애청했던 프로그램에 이렇게 와. 나올 수 있어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 네. 또 주제가 조금 무겁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우리 이 북카페를 애청하시는 카페인이셨다고 하니까 이 섭외 전화 받고 또 이중으로 더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또 모시게 돼서 네. 영광입니다. 네. 이 책 주제가 좀 무거워서 그래서 좀 마음이 조심스럽기도 하다라고 하셨는데 조력 임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드라마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룬 책들도 많고 해서 우리가 서서히 이렇게 관심을 두고는 있는데 여전히 정보나 관심이나 관련 제도 등등이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세계 접할 때마다 간접적으로 접할 때마다 느끼거든요. 네. 어떤가요? 그럼 맞습니다. 지금 사실 최근에 뭐 조력임종을 아예 소재로 한 드라마까지 나오고 맞아요. 피부로 최근에 몇 년에 스위스 가서 말끔하게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좀 일상 표현처럼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만큼 사실 되게 평안한 임종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늘고 있기는 한데 네. 그 관심이 마치 조력 임종을 도입하면은 또 해결이 될 것처럼 조금 회자되는 측면들도 조금 있어서 네. 사실 되게 조심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논의하기 전에 뭐 이거를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좀 넘어서서 우리가 같이 짚어봤으면 하는 부분들을 네. 좀 정리해서 독자들과 좀 나누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정보가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현재 실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일부만 보고 어떤 마음을 먹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참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해요. 지금 세 분의 저자가 함께 네. 이 책을 쓰셨는데 어떻게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네, 저희 세 사람은 좀 분야는 다 다릅니다. 네. 이제 저는 정신과 의사이고, 또 최은경 교수는 지금 의료윤리를 이제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네. 교수고요. 그다음에 신성준 교수는 이제 신장내과로 이제 또 말기 신부전이 있으신 환자분들을 네. 많이 보고 계시는 이제 교수님인데요. 저희가 이제 의료윤리 공부를 좀 꾸준히 같이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의료윤리를 공부하면서 좀 조력 임종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관심이 있었지만 네. 이게 우리 사회에 곧 닥칠 문제라고 사실 생각은 저 미처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뭐 디그니티스에 사망하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최근에 2022년, 2024년 국회에서 네. 법안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이 논의가 진척되는 것을 네. 보고, 그런데 논의가 뭔가 조금 다양한 층위에서 어떤 논의가 된다라기보다 굉장히 서둘러서 뭔가 입법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학술적인 어떤 논의나 이런 테두리안이 아니라 네. 조금 더 많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셋이서 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이 정말 좋은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감사합니다. 분야에 네.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만 했다면 막연히
궁금했다면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내 삶의 얘기로 이렇게 들여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철 님이요. 오늘 주제는 우리 사회가 막연하게 갖는 두려움을 보여주는 분야네요. 늘 그렇지만 오늘은 더더욱 귀 기울여 청취해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책 쓰시기 전과 책을 또 책 작업을 세 분이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의 변화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더 배우시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자도. 그렇죠. 예, 특히 또 저희는 막 이렇게 조금 뭐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한다던가 네. 논문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좀 사실 좀 딱딱한 언어를 쓰는 거에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그것을 좀 이제 이해하기 쉬운 또 예, 그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고 네. 또 최근에 이 책 발표하고 또 다행히 여러 군데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독자들과 만나거나 네. 방송을 하면서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그쵸. 조금 얼마나 그동안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병원한 개구리로 지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어서 네. 또 오늘 이 기회도 사실 저에게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을 들고 또 얘기하실 기회들도 참 많으시지만 오늘도 북카페 아까 오셔서 생방은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네, 라디오 생방은 네. 라디오 생방의 가장 큰 묘미는 청취자와 우리 이제 북카페에서는 카페인과 이게 바로바로 즉각 소통을 또 할 수 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인님들 뭔가 건네고 싶은 얘기, 궁금한 거 있다면 오늘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 책 용어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안락사, 존엄사, 의사, 조력, 임종 등등 여기 여러 용어들이 나오는데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또 이 용어 차이에 따라서 약간 그 행위 주체도 조금씩 다르고 네.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좀 이걸 좀 구분을 좀 해볼까요? 네, 저도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네. 저희 책의 처음부터 이제 그 부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말이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개념화하기 위해서 말을 쓰기도 하지만 또 말이 또 생각을 규정하는 맞아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극심한 고통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약물을 투약해서 네.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행위를 지칭을 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적극적 안락사라고 하긴 하는데요. 예, 그리고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기는 하지만 네. 마지막에 그 약물을 이렇게 복용하는 행위는 이제 환자분께서 직접 하시는 그런 네.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입법 시도가 되었을 때 사용했던 용어는 조력 존엄사였습니다. 조력 존엄사. 예, 그래서 굉장히 사실 혼동되기가 쉽거든요. 그쵸. 또 2018년에 이제 발효된 연명으로 결정법 그 논의가 있을 때도 연명으로 중단도 그때 네. 존엄사라고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존엄사라고 하는 거는 존엄하게 죽는다라는 그쵸.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이야기가 된다면 사실 존엄하게 죽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사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존엄사라고 이게 의사조력 임종이 존엄사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죽음은 그런 존엄하지 않은 건가? 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자꾸 좀 알게 모르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는 책에서 네. 최대한 좀 가치 판단을 좀 들어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조금 그 행위를 지칭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해서 조력임종이라는 조력 임종. 네, 용어를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그 조력임종이라는 거는 환자 스스로 혼자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네. 뜻이 의사 혹은 의료인의 도움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살려서 의사 조력 임종을 이렇게 용어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의사 조력 임종. 네, 이렇게 또 배우게 됩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골라오신 곡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곡을 고르셨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드릴 곡은 지그발디 칼달론스라는 좀 어려운 이제 아이슬란드 작곡가의 아베바리아인데요. 네. 비킹구르 울라프손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편곡하고 연주한 버전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되게 사랑하는 분들을 조금
힘들게 보낸 경험들을 네.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그런 상실과 애도에 좀 위로를 드리는 곡들을 좀 골라봤고요. 이 칼달룬스가 아이슬란드의 의사이자 음악가였다라고 하고요. 아, 이 곡이 굉장히 유명한 곡이라서 아이슬란드에서는 아주 삶의 힘든 시기 혹은 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아주 중요한 음. 그런 의식이 때마다 조금 다 같이 듣는 그런 또 어, 멜로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훅 안아주는 곡이군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크게. 같습니다. 그쵸. 네네네. 이 음악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의 저자 박혜윤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이 조력 임종, 의사 조력 임종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오수미 님이 조력 임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뭔가 안심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런 인상을 받으셨나 봐요. 네. 음. 이것만 가지고 어떤 점에서 안심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이런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위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음. 많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맞아요. 네. 이 조력 임종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많은 그 통계치도 좀 건드리고 있는데 국민 80%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의사분들도 의료인들도 이제 뭐 절반 정도 찬성하는 사례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어떤 결과들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설문조사는 문항도 조금 살펴봐야 되고, 음. 예를 들면 의료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금 몇 명이나 어떻게 선별했는지 이런 부분도 네. 사실 봐야 돼서 그것을 조금 일반화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설문조사에서 용어, 네. 정확히 어떤 부분들을 알고서 하셨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살펴보더라도 조금 반수 이상 정도는 찬성하고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지금 청취자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예를 들면은 혼자 사시는 네. 조금 비교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외로운 어떤 아프신 노인분이 이런 네.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찬성하십니까? 라고 한 그런 맥락을 달리하면 또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본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라고 물어볼 때랑 가족이 만약에 이것을 선택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굉장히 또 상이한 네.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사실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쉽게 단정할 수 없고 또 시점에 따라서 누구의 시선으로 이것을 보느냐에 그렇죠.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반수 이상의 이런 이제 네. 결과 나오는 거, 그 배경들이 좀 이 책에도 좀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예를 들면 환자 본인은 끝까지 이게 어떤 치료에 이제 매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의료진은 끝까지 이제 치료를 또 살려내야 네.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족도 네. 가족은 또 가족의 어떤 책임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과 압박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설문조사의 그냥 결과가 약간 좀 러프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층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뭐 죽음에 대한 논의나 임종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들을 좀 금기시하는 부분들도 네.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시점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내가 이 치료를 받는 좀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끝까지 뭔가 목숨을 살리거나 연장하기 네. 위해서 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문화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전 또 짚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말기나 네. 임종을 보낼 때 적절한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 있다라는 점은 좀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서 이게 재난에 가까운 말기 경험이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그래서 뭐 커다란 간병 공백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통증이나 이런 증상들을 조절받기 어려운 그런 의료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내가 그렇게 뜻하지 않았는데 뭔가 떠밀리듯이 네. 그렇게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그쵸. 이제 돌아가시는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옵션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카페이님들도 사연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9339 쓰시는 카페이님, 3개월 전에 아버지를 떠나보내셨대요. 나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마음 너무 이해가 되죠. 네, 사실 우리가 평안한 임종, 좋은 죽음 이야기할 때 네. 한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1등 두 가지가 고통이 덜어지는 거고 또 하나가 패키치지 않는 죽음입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 또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순위에서 밀려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또 이 지금 9339님께서는 또 그 부분에 또 중요한 점을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8916 쓰시는 카페이님은 누구에게나 꼭 오는 죽음이기에 모든 이들의 마음 한켠에 담고 있는 주제일 듯합니다. 아직 건강하시지만 두 노부모님과 쉰이 훌쩍 넘은 저에게도 멀지 않은 터라 더 귀 기울여지네요. 항상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주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쵸. 네. 어느 위치에 있든. 박준성님, 치료가 어렵고 연명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분들께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네. 어떤 아까 뭐 너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치료에만 집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순간에서 사실 어느 쪽을 갈지를 결정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고 맞아요.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이 네. 조금 다양한 관점에서 조금 생각해서 조금 뭔가 선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가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게 캐나다 사례도 나오고 네덜란드 사례, 뭐 스위스, 일본 막 굉장히 다양한 그 문화권의 그 사례들도 나오는데 캐나다 사례에서 제가 그 수라는 인물이 그 분이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내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이제 나중에는 그 재판에까지 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 내 몸에 대해서, 내 생명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없단 말인가? 이 질문 앞에서도 참 이게 섣불리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 수라는 그 분은 캐나다 사례지만 이 생명의 존엄성,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권리와 그리고 환자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5대4로 결국엔 한 표 차이로 네. 그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이제 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 이런 결과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사회 제도적으로는 이것을 보장 안 한다 하기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자기 결정권. 참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사실 되게 폭넓은 결국에는 의료에서 우리가 말하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거는 내 몸을 나의 의사와 가치에 따라서 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의료 현장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력 임종은 조금 네. 별도로 한다라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예. 사실 원하는 치료를 물론 원하는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또 원하는 치료를 받는 부분들은 만약에 그게 의학적인 적응증이 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그쵸. 아닌데 의학적인 적응증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혹은 너무 부담이 돼서 하지 않고 싶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그게 이제 조금 그렇죠. 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히 있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 치료 거부권이 온전하게 보장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네. 근데 보통 지금 조력 임종을 논의하고 합법화된 그런 나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성인이라면 그 사람이 원치 않는 치료를 거부하는 거는 조금 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그 생명권을 지켜야 되는 그 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 사이에서 아직 지금 모호하게 법에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가 거부를 하더라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이 자기결정권을 조금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을 한 게 연명의료 결정법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 책에 나온 걸 통해서 보니까 이게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있던데요. 네.
이 부분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연명오류 결정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연명 오류료, 예를 네. 들어서 심폐소생술 혹은 어. 인공호흡기, 네. 그다음에 혈액투석, 뭐 항암치료 같은 이런 연명 오류를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 중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중환 상태에 있으실 수 있는데 네. 그렇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임종 과정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때가 많거든요. 아. 임종 과정은 급속도로 몸의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서 이제 네. 되게 수일 내지 조금 많게 잡아도 수주 이내에 사망하실 것으로 예상이 됐을 때 이제 임종 과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지 않게 그냥 연명의료를 하면은 한동안은 조금 생명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네. 상태도 있거든요. 그걸 좀 말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데 그때는 이걸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지금 사전연명으로 의향서를 우리 국민들이 한 300만 명 이상이 작성을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작성하실 때 이제 찾아오실 때 그러고 이걸 작성하면 내가 원치 않으면 뭐 콧줄 꽂지 않고 그쵸. 그다음에 호흡기 같은 거 달지 않고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런 상황들 설명드려도 이게 사실 저희 생각에도 일반인 분들의 이제 생각에서는 잘 와닿지 않는 이기 때문에 막상 이제 그 상황이 됐을 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이걸 작성했으니까 중단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도 네. 의사가 임종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임종 과정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게 그 많은 순간을 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 통해서 좀 느꼈어요. 네.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032 쓰시는 카페인님, 삶의 시작은 선택이 아니지만 삶의 마지막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도 나름 가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환경에 강요된 선택이라면 이는 복지의 영역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부분을 또 짚어주셨어요. 네. 이 책에서도 많은 논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는데 음악을 듣고 와서 이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네, 이문세의 사랑 그렇게 보내네라는 음악인데요. 네.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이게 조금 사별에 대한 노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 찾아보니까 이 작사가께서 어머니를 사별한 딸의 마음으로 작사를 하신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김광민이 함께한 곡 듣고 가시죠.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을 쓰신 박혜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 무엇을 그리실지 결정하셨죠? 네, 별로. 별로. 네, 맞습니다. 왜 별인가요? 사실 우리가 뭐 어떤 그런 과학자 책에 따르면 별에서 온 맞아요. 네, 존재들이라 그러고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어떻게 보면 반짝이는 별들 그쵸.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별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우리 북카페 출석 암호가 은하수여서 별 얘기하시는데 너무나 이게 타이밍도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별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이상섭님,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시대인데 보호자,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기 결정으로 죽음을 맞이할 법이나 의료 시스템이 빨리 마련돼야 할 듯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도 하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의료 현장에선 이미 벌써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1인 가구들이 너무 많아지고 네. 노인분들의 3분의 1이 1인 가구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어떤 의료적인 결정이나 돌봄 계획을 세우기가 매우 지금 사실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임박한 우리 현실 문제들인 거고, 정경희님은 한 달 전 웰다잉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죽음을 앞둔 암 환자 어르신께서 생신날 가족과 지인 초대해서 파티를 하셨어요. 모두 웃으면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한편 슬프고 한편으로는 이해도 갔어요. 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참 이렇게 같이 모여서 생신을 축하할 수 있는
이런 마음과 또 네.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참, 예, 그쵸. 뭐랄까, 감사하기도 하고, 예, 네, 맞아요. 참 흐뭇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무튼, 네, 좀 찡한 그런 그쵸. 네, 순간입니다. 우리를 네, 살게 하는 요소들을 분명히 예, 네, 그 네, 죽음을 앞둔 순간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잖아요. 더 네, 많이 기대게 되기도 하고. 김주영님은 올해 69살인 저희 어머니는 작년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오셨다고 했어요. 호흡기에 의존해서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시면서요. 벌써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됐는지를 생각하니 서글펐는데 젊은 사람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도 좀 음, 동감합니다. 저는 나이랑 상관없이 이런 그쵸. 임종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사실 자꾸 네. 접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저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어, 더 조금 삶의 소중함이나 집중을 하게 네.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물론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전유명으로 해서 작성했다 그렇게 하실 때 음, 이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울컥하고 별로 이렇게 다루고 그쵸. 싶지 않은 마음을 느끼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되게 의미 있는 네, 맞아요. 중요한 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쵸. 의미 있는 대화고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네. 정보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카페이님이 주셨던 질문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조력 임종이 도입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우리가 꼭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이게 자의가 아니라 어떤 사회에 의해서 떠밀려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네. 있을 수 있지 않냐?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사실 권리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맥락과 배경에서 이게 행사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쉽게 내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데 고가의 만약에 음, 항암제를 써야 한다. 그럼 네. 그분께는 사실 실질적인 옵션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되게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영화가 저희 책에서 소개한 플랜 음, 7호라는 일본 아, 영화인데요. 이거는 네. 사실 미래의 일본을 상정한 것이고 이 7호라는 게 75세 이상이 되기만 하면 국가가 그분이 원하실 경우에 죽을 수 있도록 조력 임종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근데 거기 주인공이 이제 78세 여성이 나오는데 이분이 호텔 노동자인데 음. 자기와 비슷한 고령의 이제 노동자가 호텔에서 일하다가 다치면서 네. 이제 고령자들은 안전 때문에 안 돼라고 하면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졸지에 이제 일자리도 잃고 그렇게 그쵸. 되는데 자기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복지 제도는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어, 가려고 해도 뭐 가면 시간이 안 맞아서 문 닫았다라고 네. 하거나 뭐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것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 보면 죽음을 선택하는 길은 굉장히 쉽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여기서 사실 조금 더 극대화해서 근데 편의점 옆에서도 이렇게 상담소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어, 그거를 신청하면은, 이제 죽기 직전까지 이제 좀 정리를 하라는 의미에서 10만 원을 바로 현금으로 입금을 해주고, 어, 24시간 정신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분이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쵸. 이런 류의 뭔가 지지가 있다면 사실 음, 이분이 선택하지 않았을 때 결국 이분은 스스로 신청서에 서명을 하거든요. 근데 아, 그게 과연 정말 온전한 자기 결정일 건가 이런 거를 물어봐주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네.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많이 이제 적용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노인이실 텐데 그쵸. 우리 노인의 삶이 이 지금 주인공과 음, 얼마나 다를 것인가? 네, 그런 네. 부분들 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접근성 좋게 있는 정보들을 이 사람이 좀 더 버틸 수 있게, 살아갈 네, 수 있게 할애하는 데에다가 좀 두면 좋을 텐데라는 그 네, 답답함이 있잖아요. 네, 영화니까 좀 극단적인 상상이 좀 추가된 거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우리 현실이 이쪽 방향으로 가면 어떡하지? 불안해지는 그런 영화이기도 네. 했습니다. 의사 조력 임종이 필요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셨어요. 이게 참 정말 어려운 건데요. 네. 지금 이제 합법화된 나라들을 보면 되게 이제 기준이 회복이 어려운 질병이나 장애나 어떤 상황이 있고 음, 그리고 참을 수 없는 혹은 수용할 수 없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나아지지 않는 네. 고통이 전제가 되어 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사실 의사에게도 사실 굉장히 낯선 기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할 그렇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사실 되게 주관적이고 자의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어떤 분에겐 같은 상황에서도 견딜 만한 상황이고 어떤 분에게는 같은 상황이더라도 또 삶을 포기할 만큼 고통스러울 수 네. 있고 또 이 고통은 사실 딱 고통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통증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사실 말기 환자분들께서 괴로워하시는 게 통증만이 아니라 네. 뭐 예를 들면 우울감이라던가 절망감이라던가 뭐 외로움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쓸모없게 느껴진다라는 거 다양한 어떤 정신적 혹은 좀 실존적 고민들도 네. 이제 같이 섞여 있으면서 뭔가 어. 더 이상 내가 살 지금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때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이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진수정님이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터부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얻을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돼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장현우님은 이런 주제로 현직 의사 선생님들이 귀한 책을 내주셔서 참 고맙네요. 하셨습니다. 전 이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정말 조금 이렇게 용기 내서 책 쓰기를 잘했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다라고 얘기하신 게 어떤 느낌인지 네. 어디를 걱정하셨을지도 좀 느껴질 정도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책을 묶어주셔서 귀한 책을 묶어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이 주제로 미리 준비하고 미리 얘기하고 하는 분위기가 좀 깔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면 그 교수님이 완화정신의학을 전공하고 또 이 암과 중증 질환 가진 환자와 가족들 진료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완화정신의학. 약간 낯설게도 느껴지는데요, 저에게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 완화정신의학은 암이나 암과 같은 이제 중증 질환을 앓는 분들이나 이제 말기 임종을 앞둔 분들의 정신 건강을 다루는 분야고요. 사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같이 힘들어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네. 실제로 우울이나 불안 이런 거에 유병률도 훨씬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좀 또 어려운 점이 이제 그 환자분들의 가족분들, 네,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간병을 하시고 같이 그 과정을 함께하면서도 굉장히 힘드시지만 또 사랑하는 분을 떠나 보내신 이후에 그렇죠. 그 사별을 잘 돌봐드리는 것도 네. 또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체계에 대한 부분도 책에서 언급을 하고 계신데 이런 시스템이 이제 정립이 되면 마련이 되면 조력 임종의 대안으로 작동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뭐 100% 완벽한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논의를 조력임종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사실 좀 전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제다 오히려. 네, 예. 이걸 건너뛸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만화의료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생명을 위협받는 정도의 이제 중한 질환을 앓는 환자분들의 네. 고통을 덜어드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의료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완화의료를 받으시면서 사실 말기를 그래도 비교적 통증도 네. 잘 조절되시고 평안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물론 완화의료가 100%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뭐 예를 들어 완화의료 계신 분들께서는 한 80%, 한 90% 정도의 증상은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완화의료 접근성이 암 환자의 한 4분의 1, 전체 이제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한 10%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경험하시다 보니까 이 경험을 보편적으로 공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재난에 가까운 말기 경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되게 괜찮고 평온하고 또 그런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 경험은 또 적다 보니까 네. 그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네, 이것도 상실과 상실에 대한 위로에 대한 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 곡들이 조금 조용한 곡이라서 네.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음악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을 쓰신 박혜윤 교수와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3483 쓰시는 카페이님, 곧 노인이 될 나이인데 고통에 비용이 있다는 걸 요즘 좀 느끼고 있어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 고민이 많으신 게 느껴지죠. 네. 사연 속에서. 이기범님도 생각이 많아지네요. 하셨습니다. 저희 책이 사실 뭔가를 정리해드리기보다는 네. 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조력 임종만 도입되면 네. 깨끗한 죽음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조금 그렇게 생각을 아. 하셨는데 이게 너무 이면이 복잡하다라는 걸 아시고 맞아요. 나셔서 더 좀 생각이 많아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우리 현실이라는 거 사실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9908 쓰시는 카페이님, 법과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의식과 사회 변화에 언제나 후행하기 마련이죠. 죽음을 논의하는 것을 터부시하기에는 너무도 가까이 와 있는 명제 같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정말 더 필요한 것이고 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9110 쓰시는 카페이님은 마음이 먹먹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다 같은 감사합니다. 네, 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여기 보면 그 외국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 다들 굉장히 제한적으로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뭐 OX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한 사례를 좀 만나볼까요? 네덜란드 사례 좀 네.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네덜란드는 2002년에 세계 최초로 안락사가 국가 단위로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굉장히 아, 오래됐죠. 20년도 네. 지금 더 넘은 거니까요. 그러네요. 그런데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덜란드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 1970년대부터 이게 사회적인 논의가 되었는데 책에서도 이제 그 사건들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 네. 제일 이제 기점이 됐던 게 포스트마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포스트마는 네덜란드의 의사였고 어머님이 너무 이제 그 뇌졸중 이후에 좀 힘들게 살아가시는 네. 부분을 보고 어머니가 되게 간절하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내키지 않아 하시다. 당연히 그러셨겠죠. 그렇죠. 자식의 입장에서. 네. 그런데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이제 햇볕을 쬐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의자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네. 사실 조용히 그냥 약물을 처방했었어도 네. 어머님의 기력이 워낙 쇠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를 한 거죠. 네. 그게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었고 네. 포스트마 이후로 이제 몇 차례 의사들이 그런 식으로 환자분들의 고통을 이제 보다 못해서 그러니까 조력 임종을 해주는 사건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네. 자진 신고를 하셔가지고 재판이 됐고 그런 논의들이 쌓여서 이제 안락사가 비범죄가 됐다가 이제 2002년에 합법화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이렇게 의사 환자 사회 전체가 이제 오랜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그 바탕인 네덜란드에는 그 의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네. 나치 때부터 좀 내려왔었고 또 이제 의료 제도가 주치의 제도로 되어 있어서 좀 일상적으로 깊이 관계를 맺는 의사들이 조금 더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런 맥락들이 전제가 되어야 이게 우리가 충분히 사회에서 공감하고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렇죠. 바탕이 되지 갑자기 좀 도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예를 들면 여기 스위스 같은 경우 이제 조력 임종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나라인데 네. 스위스에 대해서도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게 많았구나라는 것을 이 책 통해서도 느꼈습니다. 네. 네, 세부적인 정보들이 많아서. 사실 조력 임종의 대명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스위스 이제 인데요. 스위스는 사실 정확히는 말하면 안락사가 합법화된 국가가 아니라 네. 조력 자살이 비범죄화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가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면 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그래서 조력 자살만 가능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게 병원이 아니라 민간 단체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표적으로 아시는 디그니타스.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좀 우리나라의 문화랑은 좀 사실 잘 맞지 않는 사실 맥락들이 있어서 사실 바로 뭐 스위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냐 그 부분은 조금 또 아닌 거죠.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논의할 만한 그 문제들이 훨씬 더 크게, 큼직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급하면서도. 네. 사실 우리나라의 좀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든지 어떤 돌봄을 충분히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면서 조금 다른 나라랑 다른 부분들은 너무나 급속하게 지금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지금 사망자의 75%가 의료기관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집안에서 정말 다들 한 번씩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갑자기 이제 늘어난 이런 이 돌봄을 어떻게 좀 해야 될지를 사실 좀 여러 가지 측면, 인프라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네. 사실 제대로 되지도 못한 채 그냥 뭐 기존의 시스템으로 버티고 있는 약간 그런 양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첫 걸음 정도. 저는 조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입에 올리는 거를 굉장히 좀 사실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 죽음, 임종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연다라는 말이 적절하지만 조금은 더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금 네. 문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법 제도 말고도 사실 문화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뭐 아니면 지역사회나 이건 사실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넘어선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나 아니면 미디어나 어떤 이런 아니에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뭔가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막 무슨 센세이션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네. 차분하게 우리가 돌아볼 수 그쵸.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임종 말기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조금 중한 질환을 받고 아프다가 사는 삶의 연속성에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우리가 아프면서도 그리고 좀 우리 소위 말하는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말기와 임종을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별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네, 네. 맞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오늘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오현주님, 웰빙의 완성은 웰다잉이라고 생각하면 삶을 정갈하고 의연하게 꾸려가는데 더 열심히 힘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깊게 사유하고 대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 됐으면 합니다. 하면서 지금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책 선물 받으실 분 별 에디션입니다. 3483 쓰시는 카페인님, 2032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오현주님 이렇게 세 분이고요.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에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거기 댓글로 꼭 책 선물 받으실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발송할게요. 오늘 이 북카페 나오셔서 이렇게 소통하셨는데 어떠셨어요? 확실히 생방송이라서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참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청취자분들 반응 보면서 이렇게 또 작가님과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좀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얘기 나누면서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책을 바로 주문하셨다는 사연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 시오젠의 크루징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